그 채널을 운영하실 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 제가 그런 거 가장 많이 나왔던 네. 그 영상이 2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비트코인 4억 간다라고 한 그 썸네일을 영상에 4억 간다?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네요. 아, 말이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하시죠. 아까 웹3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웹3라는 컨셉이 사실 그 정립이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웹1, 웹2, 이제 웹3라고 하면 읽고 쓰고 이제 상호 인터랙션이 되고 그다음에 소유까지 한다는 네네.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 그거 좀 네. 구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네네. 이제 웹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그 거미줄 네네. 이잖아요. 네, 네. 처음에 월드와이드 웹이 나온 게 이제 웹의 시작인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온 거죠 처음에. 그때만 해도 그냥 정보를 다 같이 볼 수 있게 어디다가 게시하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것 또한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것이었죠. 왜? 이거 자체는 그 되돌릴 수 없는 정보거든요. 한번 어디다 올렸다고 하면 어디든지 복사해가지고 또 올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제공되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센세이셔널했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습니다. 예전에 뭐 노하우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 시대다라고 하면서 노웨어의 시대라고 했어요. 왜? 정보의 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인터넷의 아주 초기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웹2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웹1을 그 리드, 내가 라이트 하는 건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정보를 볼 수만 있는 거였다면, 웹2는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단계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쓰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디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거기다 댓글 쓰고 또는 채팅을 하고, 채팅도 사실은 일종의 게시판이거든요. 그렇죠. 서로가 똑같은 하나의 게시판을 가지고 하나씩 뭐 글을 하나씩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웹2였어요. 그 중간에 이제 모바일 혁명이 있었던 거고. 근데 웹3라는 거는 읽고 쓰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기에서 희소성의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NFT 같은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뭐 기존에도 우리가 웹2의 환경에서도 희소성은 존재는 합니다. 네네네. 뭐 기존에 뭐 게임 같은 것들을 해보면 게임 내 아이템들 중에 희소한 아이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집행검 뭐. 예,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네.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이제 리니지의 그 집행검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회사가 제공하는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희소성이고, 이 회사가 만약에 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희소한 나의 소유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뭐 소멸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희소성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희소성인 거죠. 네.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인 것이고, 그런 최초의 산물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탈중앙화된 환경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A라는 빌더가 만든 어떤 하나의 뭐 아바타가 B라는 빌더가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 네이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디지털 상에서 우리가 마치 자연계처럼 그런 것들이 구축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온전하게 탈중앙화된 환경들은 디지털 네이처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온전하게 탈중앙화 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상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것들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웹4도 나오겠네요. 웹4는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웹3 환경이 이제 구축되는 아주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웹4가 나온다면 뭐가... 웹4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웹3에서도 할 게 좀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를 예측해서 이렇게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웹4는 어떨까? 뭐 그렇게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머릿속에 웹3만 생각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웹3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희소성이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지금 왜냐하면 메타버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실제 메타버스가 실생활에 쓰이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다 파편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기반만 마련하고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도의 단계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빌더들이 만들고 있는 특히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중앙화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탈중앙화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는 중앙화돼서 어느 정도까지 구축을 많이 하겠지만 커뮤니티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왜냐면은 이런 환경들 간에도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탈중앙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또 탈중앙화가 무조건 좋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오픈다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참여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는 굉장히 탈중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탈중화가 될수록 문제는 뭐냐면 일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오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디지털의 역사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짧은 역사지만 우리가 뭐 인류의 어떤 역사를 쭉 보면 중앙화 탈중앙의 반복이었어요. 왕권 강화했다가 지방 호적 득세하고 막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그거야 뭐 예.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계속 그렇게 예, 흘러왔죠. 그렇게 반복되어 오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발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어찌 보면은 웹 1, 2 과정에서 뭐 소위 말해 빅테크들 중심의 중심이 됐던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왔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반발감으로 이런 환경이 구축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당분간은 탈중앙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고 하다가 또 거기에 어떤 한계가 부딪히면 다시 또 중앙화에 대한 또 니즈가 발생하고 할 것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정반합 거쳐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또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가상자산에 또 잘 아시니까 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근데도 뭐 들어가야 된다, 저점이다,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예. 뭐 올해는 버텨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우리 또 수목님이 예언하시는 아니면 추천하시는 예언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좀 괜찮다 이건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가상자산으로 이제 얘기를 넘어가 보면 최근에 조정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한 곡소리가, 8천만 원 네. 원화로 보면 8천만 원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죠? 뭐 2,500, 600만 원? 네, 그 그 정도인 정도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떨어졌고 뭐 이더리움도 뭐 거의 국내에서는 600만 원 선까지도 거래됐던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한 150만 원 네. 선이니까 많이 조정받았고 알트코인들은 뭐 마이너스 90몇 프로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조정의 원인이 뭘까? 저는 일단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매크로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만 조정받은 게 사실은 아니고 뭐 주식을 포함한 주식도 그렇죠. 뭐 채권도 사실 조정 많이 받았고요. 또 부동산도 보면 지금 조정의 기미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뭐 30% 이상씩 떨어진 네. 데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매크로 환경에 이제 영향을 특히나 더 많이 받느냐? 네. 이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상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성격들이 좀 더 시계가 좀 짧은 성격의 자금들이 많습니다. 투자 시계가 짧은. 그래서 조금 오르고 내리면은 빨리 거기에 대응하는 트레이딩성 자금이 좀 더 많아서 더 예민하게 반응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블록체인의 역사를 보면 2009년도 이후부터 지금 한 13년 될까요? 그죠? 비트코인 처음 나온 이후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은 변동성은 줄고 있긴 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도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고 있고 이게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성숙해진다는 말은 좀 더 롱텀하게 바라보는 성격의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예민한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최근에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뭐 조정을 다 받은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올해 말까지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빠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제 그 미국 CPI가 또
지난 40년 내에 최고치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CPI 9.1%. 예, YOY 기준으로 9.1%가 나왔어요. 그 정도면 진짜 높은 건가요? 굉장히 40년 만에 가장 높은 정도로 높은 수치였고,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대중들에게 이제 단순하게 생활이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통화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는 빠르게 이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도 좀 위축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다시 좀 잡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좀 마켓 상황이 안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뭐 테라루나 사태로 얘기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슈들, 예. 그 가상자산 시장 내에 약한 고리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권도형인가? 그 사람?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 나오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뭐 코인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뭐 아주 완성도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뭐 알고리즘적으로 뭐 좀 취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변동성 큰 장세에서 취약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취약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에서도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그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청산되는 상황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에로 캐피탈이라든지 뭐 보이저 디지털 이런 데들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변동성을 키우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만 봐도 아 이거 위험한 거구나라고 그냥 위험하죠. 네, 위험한데 인식돼요. 뭐 그건 있어요. 레버리지를 그렇게 쓰지 않으면은 사실은 청산될 위험은 없거든요. 항상 욕심이 문제죠. 뭐. 그렇죠. 컨트롤하는 게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또 말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MVRV라는 그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낸 지표이고요. 이 온체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 상에서 형성되는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MVRV라는 지표입니다. MVRV는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거 값과 그 다음에 온체인 상에서 네. 결정된 그 값을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주식으로 보면 그 PBR하고 좀 많이 닮아 있어요. PBR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리고 북밸류 이걸 비교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아지면 이제 뭐 굉장히 저평가로 보고 있는데, 이 지표 또한 비트코인의 상대적 저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실제로 제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는데요. 네. 이 빨간색 줄이 이제 MVRV가 1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면 2를 언더하는 시점들은 이제 아주 일시적이었고 아주 깊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근데 이 가격 흐름이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 시점에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 한 달 차트를 보면 1미티네요. 그래서 예, 한 달 전부터 이제 MVRV가 1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지금 밸류 자체가 저평가돼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믿고 사요 그럼 저?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좋은 시점에 왔다라고 오. 저는 이제 권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일정 금액을 매일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정 금액이면 얼마를 매수? 네? 아니 그냥 대충. 그건 이제 개인 사정에 그래야 따라서. 저도 들어가니까 뭐 만 원 들어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만 원은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꽤 큰 금액을 매일 사고 있습니다. 매일? 예, 이 금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MVRV가 1 이하일 때 계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이걸 올해 말까지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또 버틸 수 있는 캐시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각자 역산해서 그러면은 매일 하루에 얼마 사면 좋겠는지를 계산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권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권하냐면 지금 뭐 이게 크립토 윈터라고 본다면 이 기간은 이제 뭐 좀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거든요. 2년요? 예. 왜냐면은 뭐 어쨌든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거 아마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반감기가 4년 정도 주기로 있고 지금 다음 반감기를 본다고 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기다리는 게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도 좀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조급함이 없는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모 방송에 나와서 지금 그 가상자산은 돈놀이밖에 안 남았고 뭐 지금 크립토 윈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썸머 세일이다 현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늘 반감기 직전 2년쯤에 저점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쌀 때다.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요. 네. 그 윈터와 관련해서는 또 할 얘기가 있는 것이 우리 결이님도 17년도에 이제 이쪽 고팍스에 네.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윈터 그 지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경험을 하신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13년도부터 전개된 또 윈터가 또 있지만 지난 윈터를 우리가 겪으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윈터라고 느꼈던 것이 투자자들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특히 국내에서는 굉장히 더 심했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다 외면 그리고 한국의 이 어떤 창업 생태계는 관주도의 생태계예요. 그렇죠. 예. 창업 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나라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태펀드에서 나온 자금들을 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설사 모태펀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모태펀드의 자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 혼자 운영하는 뭐 초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내 뒤에 따라서 투자해줄 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관에서 불편해하면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블록체인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가상자산 비트코인 얘기 나오는 순간 뭐 모든 정부 지원에서는 다 차단이에요. 그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 17년, 18년도에 나왔던 많은 그 뭐 개발자분들, 뭐 기획자분들, 뭐 저희 같은 금융시장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갔었습니다. 예. 왜? 회사들로 너무 어려워져 버리고 윈터니까 뭐 자금줄이 말라버리는 거죠.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고 산업 자체는 뭐 가격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 탈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와 있던 분들 중에 다시 뭐 여의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시던 뭐 다른 AI로 뭐 개발자 분들 중에는 블록체인 핫한갑다 해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AI로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죠. 어찌 보면 이제 저희는 그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 바닥에서 해온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가격은 이렇게 조정받았지만 사실은 지금은 투자자들도 여전히 많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들 보면은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도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달라졌고 그리고 나왔다가 탈불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탈불. 탈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탈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표현 지금 쓰는 사람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과거와 같은 윈터는 아니라는 거죠. 가격상의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 지난 윈터와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큰 트렌드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 반감기가 이제 뭐 앞으로 뭐 2년 정도 남은 거죠. 예.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당연한 네.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크립토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이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맞아요. 반에 반토막 나 있거든요, 다 지금. 관심이 조금 예. 줄어든 거네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때는 가격이 다 높을 때예요. 근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빠져서 사실 그 기업의 본질은 달라질 게 없는데 가격이 더 상대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권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대중들은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지금 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심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알코팍스 채널보다 선배 이제 가상자산 채널인데 그 채널을 운영하실 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주제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가장 혹시- 많이 나왔던 네. 그 영상이 2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비트코인 4억 간다라고 한 그 썸네일의 영상이 4억 간다. 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네요. 말이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하시죠. 비트코인 얼마 간다 이런 아니, 거. 그런데 이런 그 썸네일과 주제와 제목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간 희망과 그 멘탈 관리라고 하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4억?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희망을 얻기 위해서. 썸네일은 이제 좀 자극적인데 네.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1억 간다 했다가 조회수 나오니까 2억 간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3억 간다로 바꾸고 막 이러신 건 아니죠? 처음부터 4억 간다. 처음부터 바로 4억이었어요. 왜 그럼 4억이었냐? 뭐 이 논리 구조가 있는데 당시에 그 논리는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향후에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골드의 역할은 이제 골드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골드의 역할은 최종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여러 뭐 지금 뭐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그 외에 여러 뭐 가치 교환이나 저장 수단들이 신뢰를 잃었을 때 최종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금이고 가장 오랫동안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이기 때문에 크립토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금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 금 시총에서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이 가져왔을 때 뭐 이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정도의 가격이. 가격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 4억.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4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 보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잘 나왔죠. 관심을 얻었던 네네. 영상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올리고 나서 저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악플이 좀 달려. 그 더 지니어스라는 그 프로 혹시 아시나요? 알죠. 예, 거기 나왔던 오현민 씨라고 계신데 하버드인가? 카이스트인가? 예. 예. 오현민 씨가 여러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이제 NFT 프로젝트를 하려고 기획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RT라는 프로젝트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얘기하면 또 여기도 악성 댓글 달릴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악성 댓글은 가상 그 뭐죠? 생존 가상 거기 가서 다시고 여기서는 그냥 시청만 해주세요. 예, 악성 댓글은 여기 가서 달아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 RT 프로젝트에 관해서 다루면서 오현민의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 것 같다. 너무 그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약간 옹호 발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뭐 싫어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아마 관리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좋아요 100%거나 싫어요 몇 개 하면은 뭐 90, 뭐 7%, 8%이 정도예요. 좋아요 보통 그렇죠. 비율이. 예. 유튜브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요 비율이 60%대요. 싫어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댓글도 중지시켰나요? 제가 보통 댓글을 달면 저는 이제 댓글에 그 강경하게 대응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이제 댓글 다는 분하고 싸워요. 네. 그럴 수도 근데 있죠. 네. 여기 달리는 댓글들은 제가 포기했어요. 너무 그냥. 그리고 이 논리들이 거의 그 앞뒤 가리지 않고 다는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보니까 나무위키에 RT 오현민 그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레퍼런스로 제 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영상은 아직 있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 NFT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언급했던 영상 중에서는 제일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뭐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악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놔둔다는 거는 뭐 그래도 뭐 자유롭게 뭐 보고, 왜냐면 또 저희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제목이 가물가물하네요. 영상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조금 내려보면 아마 뷰수 많은 거. 뷰스 많은 거? 그리고 그 생각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뭐 4억 당연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4억을 가면 지금
단지 이제 몇 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는 언젠가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웹3 생태가 확산되고 이게 제대로 형성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것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어떤 근거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A16G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에 보면 인터넷이 처음에 보급되는 그 인터넷 사용자의 기준, 그리고 그것과 뭐 이더리움 그 지갑 숫자를 가지고 사용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의 몇 년도와 현재 시점이 뭐 동일하다, 뭐 이런 주장들의 논리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한 4, 5년 내에 현재의 시점으로 올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4, 5년?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도 좀 가물가물한데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이게 이제 본인 그런- 채널 아니라고. 여기서 그냥 4, 5년 뒤면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한번 제 채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예. 한 4, 5년 뒤 일이야 뭐. 예. 아무튼 그런 논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으로서 금을 어느 정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웹3 환경에서 사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기타 레이어 1 맞습니다. 체인들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혹시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비트코인 외의 그 알트코인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그 기능을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됐고 점점 더 탈중앙화 더 되는 더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비가역적으로 보고 있고 좀 더 매스 어덥션이 될수록 더 강건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일종의 이제 뭐 나스닥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IT 기업들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어 1, 그리고 또 지금 메타버스 환경을 지원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뭐 속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솔라나라든지 뭐 이뮤터블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대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레이어 1이기도 하고 또는 레이어 2로 쓸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덕트 하나가 잘 나오면은 갑자기 지갑 숫자가 확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가격이 많이 올랐던 니어라고 있습니다. 뭐 니어도 최근에 가격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뭐랄까요, 핫샷 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니어라는 프로젝트인데, 니어 지갑 숫자가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게 왜 많이 늘어났냐면 스웩 코인이라는 그냥 깔고 이동하면은 뭔가 만보개 같은 그런 프로덕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니어 기반인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 숫자가 확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솔라나 NFT가 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했던 게 스테픈이라는 그 M2E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솔라나 체인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 솔라나를 써본 분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레이어 1, 2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고객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 사용자가 어디로 모이고 있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크립토 윈터 막바지에 이더리움, 물론 이더리움보다 더 알트코인을 찾았으면 막 무슨 100배, 200배 나는 것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냥 몇십 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빌더로서 그 마켓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갑을 만들고 있는데 디파이 서비스가 첨부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지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프로덕트 자체는 제가 뭐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기회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프로덕트 또는 어떤 뭐 레이어 1이나 2라면 어떤 체인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느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이 윈터가 끝나는 막바지에 폭발적인 성장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게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일 수도 있고요, 폴리곤일 수도 있고요, 거기 아까 뭐 언급했던 니어일 수도 있고,
또는 에이프 같은 코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관심이 있는 코인을 예,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고객들이 활동성이 뭐 확산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가장 심플한 지표는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지갑 수를 지갑 관찰하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기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채널에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리님 당연히 이제 거기 뭐 여기 네. 빌더 중에 한 분이시고 보고 있다가 뭐가 이슈가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알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인 투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피터 린치가 뭡니까? 탐방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아내가 뭘 어떤 제품을 많이 사더라. 뭐 예를 들어 샴푸를 사갖고 왔는데 뭐 이 샴푸만 계속 사오더라. 왜 이 샴푸 샀어? 아 뭐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 왜 이 옷을 샀어? 뭐 이래서 샀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가상자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면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뭐가 차트를 보고 접근하고 저도 트레이딩 할 때 차트를 많이 봤었지만 그런 관점보다는 실제로 밑바닥에서 빌더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진짜 기회가 보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향후에 뭐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트코인은 언제 사면 좋다고 보냐면은 이런 것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한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두 개만. 두 개만.